1유로 그리고 1달러. 이 두 화폐의 가치가 똑같다. 사실 이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약간 일종의 중력 법칙 같은 거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주 굳건한 닻이었죠. 네, 서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1대1로 서 있던 그 공식이 방금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충격파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드시는 모닝커피 가격부터 주식 계좌의 수익률까지 아주 거칠게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진짜 피부로 와닿는 충격이죠. 네, 그래서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마트 전단지나 스마트폰 전광판에서 마주하고 계실 그 당혹스러운 숫자들의 이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30.1원입니다. 와, 1,530원. 이건 사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이 유로 달러 페리티, 그러니까 1대1 공식의 붕괴가 단순히 외환시장 차트가 꺾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의 한 축이었던 그 제조업 강국 유럽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시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망 선고요. 와, 또 표현이 엄청 무섭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유로존의 지정학적 위상이나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막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를 그냥 막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보한 경제 분석 보고서랑 시장 전망 자료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의 지먼지가 대체 어디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특히 뉴넨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게 도대체 왜 서울에 있는 제식료품 영수증을 치솟게 만드는지, 그 기묘한 나비 효과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환율 전광판의 무시무시한 숫자를 이해하려면 결국 에너지 그리고 제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모든 시작점이 중동이더라고요. 맞아요. 미국하고 이란의 군사적 충돌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되었죠. 호르무즈 해협이면 거기 엄청 중요한 데 아닌가요? 엄청나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5%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거기가 막혔다는 건 유로존한테는 단순한 공급망 차질이 아니에요. 생명 유지 장치 전원이 그냥 팍 뽑힌 것과 같습니다. 전원이 뽑혔다. 그 정도로 유럽이 에너지 의존도가 심한가? 네, 유로존 전체 에너지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특히 원유랑 가스는 무려 90%를 밖에서 들여옵니다. 와, 90%요? 거의 뭐 전부 다 수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러시아산 값싼 가스에 의존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끊어지고 나서 이제 중동의 목을 메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줄마저 이번에 탁 끊어진 겁니다. 와, 진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보고서의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죠.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막 너무 많이 써서 물건값이 오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청취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폭발해서 식당에 손님이 꽉 차서 가격을 올리는 거라면요.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손님은 없는데 주방 가스비랑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리는 겁니다. 아, 손님은 없는데 가스비 때문에 올린다? 확 와닿네요. 네, 지금 2026년 4월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막 최대 180달러까지 치솟았잖아요.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150%나 폭등했고요. 150%요? 와. 그러니까 유럽의 공장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전에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공장 불 켜고 기계 돌리는 그 비용 자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와, 비용이 치솟으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유럽 소비자들은 지갑을 아예 닫아버리고. 맞아요.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최악의 악순환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유럽, 특히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도 다 겪어냈고 그 숱한 위기를 넘겨온 제조 명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이번 자료로 보니까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초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엄청 충격적인 뉴스였죠.
$180짜리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자국 내 공장을 닫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의 오일 쇼크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약간 순환적 위기였다면요. 지금 시장이 읽고 있는 건 독일 제조업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구조적 붕괴요? 네, 단지 에너지가 비싸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독일 제조업을 받떡받치던 세 가지 기둥이 이번에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세 가지 기둥이요. 어떤 거죠? 첫째는 러시아산 값싼 에너지의 영구적인 상실이고요. 둘째는 물건을 사주던 중국이 이제는 자체 전기차를 막 만들어서 유럽 시장을 집어삼키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고객이 경쟁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입니다. 지금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도 여전히 15%나 낮아요. 게다가 기업 부도율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와, 진짜 사면초가네요. 그럼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가 그냥 잠깐 쉬어가는 일시적 휴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냥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죠. 시장의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망 선고를 단번에 읽어냈겠네요.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없는 유로존 자산을 앞다투어 내다 팔면서 유로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유럽 공장이 멈추고 유로화가 떨어진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통화 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 대륙의 펀더멘털 격차, 그러니까 기초 체력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그렇습니다. 그 통화 정책의 비대칭성이 문제를 폭발을 시킨 건데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 지금 미국은 AI 혁신이라는 최신식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마른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아주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려 2.1%씩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3%대로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꽁꽁 얼어붙은 내리막길을 완전 위태롭게 달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레이크 패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까지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와, 멈추자니 불이 엉겨붙을 것 같고 달리자니 덜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그 22가 결국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행했다는 대목이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장문 닫고 실업자가 막 쏟아지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러닝머신 뛰라고 하는 격 아닌가요? 사실 ECB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물가가 완전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으니까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린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25bp 인상이 죽어가는 실물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아주 치명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돈 빌리는 비용은 비싸지는데 경제는 역성장하니까 글로벌 자본이 유럽에 머물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네요? 전혀 없죠. 그래서 유럽에서 돈을 쫙 빼서 금리도 높고 경제도 탄탄한 미국의 달러로 자본이 전부 다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금융 메커니즘 하나를 풀고 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달러를 찾는 건 이해하겠는데 보고서에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NBFI라고 하죠. 헤지펀드나 ETF 같은 곳들이 마진콜 압박을 받아서 자산을 강제 매도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시장 발작의 핵심입니다. 마진콜, 뉴스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쉽게 말해서 증권사나 은행이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담보로 맡긴 자산 가치가 폭락했으니까 당장 내일까지 현금 꽂아놓지 않으면 내 자산 다 강제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상황인 거죠.
네, 정확한 비율을 넘어서 실제 벌어지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거든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유럽 자산 가치가 폭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지고 은행들은 원금 떼일까 봐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날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막 수천억 원의 현금을 구해야 하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나마 당장 팔리는 것들을 다 던지는 거죠. 심지어 아주 우량한 아시아 주식이나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까지 묻지마 매도를 해버립니다. 오직 그 달러 현금 하나만을 쥐기 위해서요. 아, 그래서 금값마저 흔들리고 무조건 달러 캐시만 찾는 극단적인 공포 장세가 연출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 주식 계좌에 있는 엄청 튼튼한 한국 기업 주가가 지난주에 갑자기 곤두박질 친 이유가 그 기업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당장 달러 현금이 급해서 아시아 자산을 현금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패닉 매도의 더 끔찍한 결과는 따로 있어요. 뭔데요? 유럽 내부의 금융 파편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자본이 막 설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유럽 내 레버리지 금융시장, 그러니까 론 시장에 15%가 만기 연장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어요. 기업들이 돈을 빌릴 곳이 아예 없어졌네요. 네, 게다가 한때 안전하다고 믿었던 독일 국채랑 상대적으로 경제가 약한 이탈리아 같은 주변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 즉 스프레드가 쫙 벌어졌습니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데도요. 네,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데도 국가별로 돈 빌리는 비용이 막 천차만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균열은 장기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꽉 가로막아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와, 유로화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안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서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국 상황도 심상치 않죠. 네, 유럽 공장이 닫히고 펀드 매니저들이 마진콜에 시달리면서 아시아 주식을 내다 팔고 자본이 달러로 빨려 들어간 결과 그 파도가 우리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30.1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쓰나미죠. 우리 외환 당국이 2025년 4분기에만 무려 224억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는데 역부족이었잖아요. 환율이 1530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포대, 전부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수입 물가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요. 결국 국내 인플레이션이 3%대에 고착화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는 막 오르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가계 실질 구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유럽의 에너지 쇼크가 환율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서울의 식탁 위로 고스란히 배달된 셈입니다. 아, 끔찍하네요. 근데 이 암울한 거시경제 지표 속에서도 한국 수출 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기묘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양극화되어 있죠. 한 나라의 산업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마치 한쪽에서는 로켓 연료를 태워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엔진이 얼어붙어서 추락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켓 엔진에 해당하는 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군요. 네, 보고서를 보면 2026년 3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151.4% 폭증하면서 3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요. HBM이나 고성능 SSD 같이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수요가 워낙 강력하고 구조적이어서 1,530원이라는 고환율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그 불리함을 그냥 이익으로 다 덮어버리고 남을 정도입니다. 와, 덮어버리고 남는다. 현재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의 유일한 기둥 역할을 반도체가 하고 있네요. 네, 반도체가 벌어다주는 달러가 한국 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거죠. 다행이긴 한데 반대쪽 그 얼어붙어가는 엔진 쪽을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기계랑 철강 산업 쪽인데요. 여기서 저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환율이 1,530원까지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산 기계나 철강이 훨씬 싸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수출이 더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기계 산업이 15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위기에 빠진 건지 그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국 통화가 약세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상대평가요. 네, 원화 가치도 떨어졌지만 경쟁국인 유럽의 유로화 가치는 진짜 더 심하게 폭락했거든요. 아까 유로 달러 페리티 붕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 사장님이 굴착기나 정밀 공작 기계를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사장님은 항상 독일제 프리미엄 기계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기계를 사왔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유로화가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베트남 사장님이 달러를 쥐고 계산해 볼 때 그 최고급 독일제 기계가 갑자기 한국산이랑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헐, 진짜요? 네, 여러분이라면 뭘 사시겠습니까? 결국 제3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입찰 경쟁에서 한국산 기계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역전당해버린 겁니다.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원화가 싸진 것보다 유로화가 싸진 폭이 훨씬 더 크니까 프리미엄 독일 제품이 막 엄청난 박앤세일에 들어간 효과가 나버린 거군요. 철강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가요? 철강은 가격 역전 현상에 더해서 규제의 벽까지 있어요. 유럽연합이 쳐놓은 탄소 구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죠. 그 압박까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 때리는 거요? 네, 철강 만들 때 나오는 탄소만큼 세금을 때리겠다는 건데 유럽 시장 수요 자체도 위축된 마당에 이런 진입장벽까지 높아지니까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진짜 숨 막히네요. 반도체는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기계랑 철강은 벼랑 끝에 몰려있고 그럼 이 둘 사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폭스바겐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우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딱 그 중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환율 덕분에 해외에서 차를 팔고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유럽의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막 헛발질을 하는 사이에 한국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점유율을 방어하고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럽 시장 전체의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자동차를 차려는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 거시적인 부담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한마디로 파이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가 닫혀서 내 몫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이 양극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그저 글로벌 폭풍이 지나가기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위기를 뚫고 나가려는 정책과 기업들의 아주 흥미로운 대응책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먼저 정책 쪽을 보면 외환 당국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달러를 풀며 환율 방어하는 건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네, 디지털 자산 쪽이죠. 맞아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는 대목이거든요. 이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걸까요? 자본 이탈의 경로가 여전히랑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환율 위기가 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냥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해서 돈을 빼갔잖아요. 네네. 당국이 이걸 다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규제가 미비한 크립토 시장, 특히 그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부의 유출이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와, 상상도 못했네요. 원화를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 지갑으로 전송해버리면 기존의 외환 방어벽이 싹 뚫려버리거든요. 디지털 뒷문이 열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디지털 뒷문을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서민들을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 같은 걸 통해서 안팎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죠. 근데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저는 이번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기업들의 돌파구 전략이었습니다. 그 독일 쪽 협력 말씀이시죠? 네, 아까 독일의 제조업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위기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유럽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뒷문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랑 한국배터리 산업협회가 맺은 협력 MOU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쟤네가 안 사줄 텐데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밖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델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안 사니까. 그럼 아예 유럽의 룰루메이터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생태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유럽이 막 산업 가속화법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국 내 산업 부흥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기술을 들고 핵심 파트너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우. 밖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다? 게다가 지금 독일 정부가 자국 내 제조업 붕괴를 막으려고 설비 투자에 대해서 최대 30%의 감가상각 혜택을 막 풀이고 있어요. 30%나요? 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를 피하면서 유럽 현지의 생산 기지를 싹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금난에 빠진 유럽의 알짜 기술 기업들을 아주 좋은 조건에 M&A 할 수 있는 완전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아, 환율 차이로 밖에서 싸우느니 아예 그 동네로 이사를 가서 보조금 받으면서 그 나라 기업처럼 물건을 찍어낸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스마트한 리스크 헤지 전략이네요.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대응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고서는 2026년, 2027년까지의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베이스 케이스랑 다운사이드 케이스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상황이 좋게 풀리는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중동의 평화회담이 기적적으로 타결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유가가 70에서 80달러 선으로 안정화되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엔 글로벌 경제가 미국의 AI 투자를 멱살 잡고 3%대 성장을 회복하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에서 다른 산업으로 온기가 퍼질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인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비해야 할 다운사이드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에 고착화되어 버리는 완전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 다운사이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진짜 한국 경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무역 수지를 지속적으로 갉아먹을 거고요. 국내에는 고물가랑 저성장이 동시에 닥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될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한국의 공장에서 물건을 싸고 좋게 만들어서 컨테이너선에 실어 나르는 그런 단선적인 수출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델 자체가 끝났다. 네, 기업들은 반도체가 벌어주는 이 귀중한 달러와 시간이라는 버퍼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기계나 철강처럼 타격을 입은 산업은 서둘러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앞서 유럽 사례처럼 아예 현지 생태계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싹 편입되어야 해요. 생존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기술 초격찬안이 이 극단적인 환율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유로달러 패리티의 붕괴. 처음엔 그저 스마트폰 앱에 찍힌 환율 숫자의 변화인 줄만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는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글로벌 산업 권력의 대이동, 그리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엔진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죠. 그리고 그 여파는 당장 내일 우리가 마트에서 지불해야 할 식료품 영수증의 두께를 바꾸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 공장 시대를 반도체의 환희, 그리고 기계산업의 비명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풍경으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네, 오늘의 이 길고 치열했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말 동안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 혹은 경제 강국을 정의하는 공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런데 그 공식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로존이 방금 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네, 패러다임이 끝났죠. 그렇다면 다가올 10년 뒤 글로벌 경제에서 진정한 강대국을 나누는 새로운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데이터 자생력일까요?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 플랫폼을 쥐고 있는가의 여부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여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내용은 종합경영보고서를 참조하세요.